최근에 비트코인 9천만 원 초반선까지 내려오면서 공포 양세가 시작됐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시장의 큰 돈들이 비트코인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대신에 투자해주는 큰 펀드들이 있는데 거기서 6주 연속 돈이 줄줄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빠진 돈만 3조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그 지표가 극단적인 공포 장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들 무서워서 내던지고 있다는 뜻인 건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 질문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더 하락하기 전에 도망쳐야 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이런 순간에 정반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또 한 명, 알리 마리티네즈는 거의 같은 날 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지금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모으기 딱 좋을 때다. 다들 무서워서 도망치는 시점에 이 두 명은 전부 다 매수하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선 하나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위아래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를 천천히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200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면은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쭉 평균 내었던 선입니다. 거의 4년치 평균 성적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선이 왜 중요할까요?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격이 이 선까지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선이 가격을 딱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했어요. 2018년 말에는요, 이 선에 닿고 나서 2배 반이 넘게 뛰었습니다. 2015년에는 더 심했었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수십 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선이 아니라요. 닿을 때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싫어하던 순간이었고, 또 그와 동시에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그 선에 딱 닿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드랑 마르티네즈가 그렇게 본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어 준다면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티네즈 측에서는 이제 권한 방법이 나눠서 매수하기입니다. 한 번에 전 재산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사 모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닥이 정확히 어딘지 그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놔가지고 평균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까지 들어보면은 정답이 정해진 것 같죠? 나눠서 매수해라. 역사가 그렇다면은 지금 그냥 사 모으면 되겠구나.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도 잘 말을 해주지 않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그 성공들, 여기에는 숨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건데요. 그때마다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춘다거나 시장에 돈을 잔뜩 흘려보내던 시기에서 돈이 넘치니까 그 돈들의 일부가 비트코인으로도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더 상승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게다가 중동이 불안정해지면서 기름값도 비싸졌어요.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선에 닿으면은 상승한다는 공식 자체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거고, 과거 성공이 여러 번이라지만 그게 전부 비슷한 환경이었다는 사실들. 근데 이번에는 그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 2022년도에도 비트코인은 결국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무려 6배가 넘게 상승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결국이라는 말입니다. 크게 상승하기 전에 이 선이 먼저 한번 크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비트코인은 무려 1년 4개월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가격은 2,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무조건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요, 한번 제대로 뚫리면 거기서 더 깊고 더 오랜 시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마르티네즈 본인도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8천만 원, 심하면 6천만 원까지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묘한데요. 아까 그 캐시우드 말이죠.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다라고 했지만 같은 글에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서 돈을 빨아가는 주범이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라는 거고, 요즘에 투자자들 돈이 전부 다 AI로 몰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은 돈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드가 그렇게 좋아하던 AI가 지금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조금 보이시나요? 한쪽에서 큰 기관들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서 빠져나가고 있죠. 또 다른 쪽에서 우드가 불안한 나라 사람들의 돈이 곧 들어올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돈들이 지금 이 선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당장 매수한다? 그리고 무조건 위험하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당분간 비트코인은 이 선 근처에서 한동안 버틴다거나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단방에 쭉 반대가기도 어렵다라는 거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가격이 상승하려면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벌써 6주 연속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갈지 그 누구도 몰라요. 게다가 금리도 내리지 않고 있죠. 그럼 새 돈이 들어올 유동성도 당연히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크게 반등할 만한 정확한 연료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그렇다고 폭락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선이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딱 한 가지, 바로 일주일 단위 마감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 한 주를 끝낼 때 이 선 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아래에서 끝나느냐, 이게 방향성을 가르는 신호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상승했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이 선 위에서 한 주를 버텨낸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2022년처럼 길게 추락했을 때 그때는 이 한 주를 이 선 아래에서 마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정답을 외우려고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 신호 한 가지만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한 주 마감 가격이 이 선을 지켜내는 한 과거처럼 반등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만약에 이 선 아래에서 한 주를 마감하기 시작을 한다, 그때는 욕심을 줄이고 조심하라는 신호인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4년치 평균선에 닿았고요. 유명한 분석가들은 이걸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들, 이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돈이 잠기는 환경이기 때문에 단방에 크게 오르기보다는 이 선에서 한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정답을 외우는 대신에 한 주 마감 가격이 이 선을 지키는지 이것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남죠. 만약에 이 줄다리기에서 정말로 들어오는 돈이 이긴다면은 그 첫 번째 신호는 과연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높은 수익보다는 오히려 오랜 시간 살아남는 이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투자 방식이라면은 무리해가지고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고 안전한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선물 거래라거나 해외 거래소는 한 번의 실수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손실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물 매매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둘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꾸준하게 업비트와 빗썸 현물 매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요, 내 투자금이 모두 사라진다면 그 다음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투자금을 지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투자 습관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최근에 단기 낙폭 자체가 워낙에 강했다 보니까 다행히도 단기 바닥 찍고 지금 약하게 반등 중에 있죠. 지금 리플 한 개 가격 1,600원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9,100만 원으로 지난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겁에 질려 있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클래리티법만 통과되지면은 전부 다 해결될 거다, 강력하게 반등 줄 거다, 이런 말들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코인법이죠. 이 법이 얼마 전에 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미국 상원의 표결 대기 명단에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표결을 기다리는 줄에 들어선 건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통과가 코앞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정반대로 하락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돈을 걸고 마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그냥 숫자로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통과 가능성을 74%로 봤었는데 지금은 48%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반, 그리고 오히려 더 낮아진 수준인데요. 어떻게 74%였던 확률이 이렇게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 법은 분명히 한 발 더 나아간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줄에 섰다는 게 표결 날짜가 잡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언제 불을 지는 아무도 모르는 대기 상태일 뿐인 거고, 그럼 도대체 뭐가 이 법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알려면 이 법이 무슨 일을 하는 법인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에는 코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분명한 규칙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하나를 두고 이건 주식 같은 거냐 아니냐, 이런 싸움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클래리티법은 그 줄을 명확하게 그어줍니다. 코인을 크게 세 칸으로 나누고요. 첫 번째 칸은 주식처럼 회사가 돈을 모으려고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금이나 석유처럼 그 자체로서 거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은 결제에 쓰는 디지털 돈입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칸이 정해지면요, 그 코인에 대해서 누가 관리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규칙이 얼마나 빡빡할지도 그때부터 정해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 리플은 이 칸이 정말 애매했어요. 법정 다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법으로 도장이 찍힌 건 아니었습니다.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는 리플을 두 번째 칸, 그러니까 상품 쪽에 정식으로 넣어줍니다. 이 주식이 아니라는 걸 법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이냐?
리플 위에 늘 떠있던 가장 무거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은 규칙이 분명해질 때까지 돈을 넣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규칙만 정해지면은 이 기다리던 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법을 도대체 누가 막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처음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자료를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 법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윤리조항인데, 어려운 말 같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나란 일 하는 높은 사람이 본인 코인 사업을 해도 되느냐, 이걸 정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한가운데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본인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기 코인 사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위직 같은 경우는 코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넣으려고 하면 대통령 본인이 걸려버립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던 비공개 회의가 합의가 없이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가장 좋아한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바로 자기 코인 사업 때문에 코인의 가장 중요한 법을 막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음모를 꾸민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이 더 급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회는요, 8월 달에 긴 휴가에 들어갈 거고, 그 전에 처리하려면 일하는 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통과되려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일정 수 이상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찬성표가 아직까지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핵심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이번 법이 2030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어요. 말 그대로 그 다음 기회가 몇 달 뒤가 아니라 몇 년 뒤일 수도 있다는 말인 거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걸 정리드려 볼게요. 제가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7월달 중순에 휴가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8월달 휴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마감이 코앞이면 사람들은 결국에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의원들이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협상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의 상원만 통과하면 하원은 곧바로 따라가겠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즉 마지막 건문은 상원 하나로 좁혀진 상태인 거고, 앞서 봤었던 그 윤리조항들이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 이번에도 미끄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확률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통과되면 리플은 얼마까지 갈까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릅니다. 누가 얼마까지 간다? 딱 잘라 말하면 그냥 그건 추측이겠죠. 대신에 참고할 만한 실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5월달 이 법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때 리플이 2,400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좋은 소식이 나오기만 한다면은 빠르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또 바로 굳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지금 리플 시장에는 가격이 떨어진다, 하락에 베팅을 건 사람들이 9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깜짝 호재가 나오면 가격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겠죠. 떨어진다에 걸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막으려고 급하게 매수를 하거든요.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막고 있는 거는 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코인 사업과 얽힌 윤리조항입니다. 이 8월 휴가 전에 마지막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만요. 그 조항들이 풀리느냐가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창문을 놓치면은 그 다음 기회는 몇 년 뒤로 밀릴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법이 정말로 8월 전에 멈춰선다면은 그건 리플한테 끝난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크게 눌렸다가 튀어오르기 직전 마지막 신호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갈림길들 더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XRP를 바라볼 때도 이제는 단순하게 얼마까지 상승할지 기대를 하기보다는요, 어느 가격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할지 먼저 생각해보는 이런 습관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승장에서는 매수만 고민하시고 하락장이 오면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보다는 오히려 조정, 하락 구간에서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했을 때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하고, 하락했을 때는 미리 계획했던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거,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대부분 반대로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보방에서도 리플 XRP 주요 가격 구간들마다 추가 매수 전략들 안내드렸던 이유들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지난 6월 4일 당시 리플 1550원 라인에 대한 매수 타점을 안내드렸을 때 설마 이 가격까지 내려오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리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 가격이 1,600원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근데 단순하게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죠. 지금 손해를 보면서도 리플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손절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XRP 팔고 도망가는 사람이 역사적인 수치라는 건데 이게 그냥 분위기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글래스 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위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보는 분석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번에 숫자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리플 XRP 옮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득을 본 사람, 손해를 본 사람 이 비율이 0.33 수치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리플을 파는 3명 중에 2명은요. 손실을 보면서 손절하고 XRP를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정도의 수치, XRP를 손절하면서 팔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은 수치가 지난 2022년 8월 이후로 처음으로 역사적인 수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에선 이거를 항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장 항복이라는 말이 좀 세게 들릴 수 있는데 더 버티기를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손실을 받아들이면서 매도하는 거를 시장에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XRP를 던지고 있느냐? 한 가지만 봐도 짐작이 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리플 XRP 사들인 평균 가격,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평균 단가가 2,300원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은 얼마죠? 1,600원이죠. 대부분 이미 손실 구간에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서늘한 신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의 사용량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쓸 때 되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2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91.5%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격만 빠진 게 아니라요. 리플을 실제로 쓰는 일 자체가 거의 멈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아니 정말 리플 XRP 자체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진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왜냐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도 가지 하락했거든요. 다른 코인들도 거의 다 똑같이 빠졌습니다. 리플 하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가 눌렸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리플을 끌어내는 진짜 범인은 리플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범인을 찾으려면 잠깐 미국으로 건너가야 돼요. 지금 미국에는 연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처럼 미국의 금리를 정하는 곳인데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풀려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돈들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부터 손을 떼겠죠. 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산들이 가장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요즘에 금리는 내려가는 분위기 아니냐.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미국에는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여러 개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PCE라는 물가 지표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PCE가 3년 만에 가장 높게 찍혔습니다. 물가가 좀처럼 안 잡히고 있다는 신호인 건데 들쭉날쭉한 음식값과 기름값을 빼고 여기서 본 물가들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이건 2023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버텨준다.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실제로 도이치뱅크라는 큰 은행은 올해 연준이 9월과 12월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점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달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80%, 90% 인상 확률까지도 보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바로 이게 지금 리플 XRP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진짜 무게감이라는 거고 리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돈줄, 유동성이 마르고 있어서 위험한 자산 전체가 같이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리플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역대급 최저점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흐름들이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폭등과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전부 다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미국이 돈줄을 죄려는 분위기 속에서 위험한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면 결론은 무척 뻔해 보입니다. 지금 돈줄은 말라가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스마트머니들은 다 같이 도망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장면,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개인들이 손실 보면서 던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기관들, 큰손들, 고래들, 이 세력들은 지금 거꾸로 리플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XRP 현물 ETF가 있는데 지금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투자 상품에 리플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이 1조 원을 넘어섰어요. 지금 가격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도 이쪽으로 돈이 꾸준하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여기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XRP 리플 현물 ETF에는 돈이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 만든 회사의 리플 랩스 움직이면 더 재밌습니다. 지금 리플은 일본에서 SBI라는 큰 금융그룹과 손을 잡았죠. 그리고 가격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새로운 코인들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는 정식 허가까지도 받았죠. 심지어 그 코인에 들어가는 돈에 보험까지 들겠다면서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지금 바깥 환경은 분명히 차가워요. 개인들은 겁에 질려서 던지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큰 회사 큰 기관들은 조용히 리플이 앞으로 걸어올 길을 깔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보통은 가격이 무너진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도망치고 팔고 나오죠. 근데 지금 한쪽에선 항복 매도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은 오히려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 정반대의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 이런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기서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이 무조건 바닥이다 이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글래스노드도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지금 이 손절 지표는 한참 동안 낮게 머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만 보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외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미국의 연준이 돈줄을 재려는 분위기를 풀기 전까지는 리플 XRP가 크게 출렁이면서도 쉽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리플을 누르는 힘이 리플 안쪽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그러니까 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놔도 그건 멀리 보는 이야기지 지금 당장 마른 돈줄을 풀어주진 못하겠죠. 그래서 진짜 방향성을 알려줄 만한 신호는 가격 차트가 아니라 연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 올리기를 멈추는 순간 아니면 물가가 확실히 꺾이는 순간 그때가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관들이 밑에서 조용히 길을 닦는 동안에 가격은 무겁게 버티는 구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 XRP는 2년 만에 가장 심한 손절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 진짜 이유는 리플이 아니라 돈줄을 재려는 연준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기관의 돈은 오히려 거꾸로 리플로 들어오면서 길을 닫고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곧 바닥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방향성은 연준이 돈줄을 푸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개인들은 거의 다 던지고 기관만 남은 이 시장, 정작 그 기관들은 지금 리플의 어떤 미래를 보고 돈을 넣고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관들이 실제로 사모은 흔적들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대해서 내 매수 단가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객관적인 이 시각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평균 단가보다 가격 자체가 낮으면요,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아 보이고 조금만 상승해도 본전 생각 때문에 조급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요, 특정 투자자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죠.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전략들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의 평균 단가가 높다? 그렇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추고 리스크를 줄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역시 또 같은 맥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매수를 안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투자 심리랑 습관들을 키워나가셔야 되는 거고, 리플 XRP 1550원이라는 구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싫은 구간일 수 있었겠지만 냉정한 시각에서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높은 가격에 사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시장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장의 흐름들에 적응을 할 줄 아는 것, 그 차이를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훨씬 더 여유 있는 이런 매매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지금 코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큰 돈들, 그러니까 기관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돈들은 보통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데, ETF 같은 경우는 코인을 직접적으로 안 사더라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ETF에서 돈이 빠진다라는 거는 기관들이 코인을 내다 팔고 있다는 뜻인 거죠. 얼마나 빠졌을까요? 비트코인 ETF에서는 단 몇 주 만에 6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6조 원이면 정말 큰 돈이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코인 시장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다들 지금 돈을 빼고 있는 와중에 딱 한 가지 정반대로 움직인 코인이 있죠. 바로 리플 XRP입니다. 지금 리플로는 오히려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주가 아니라 8주 연속으로 순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도망치고 있는데 리플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역시 리플이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지금 리플 XRP로 들어오는 돈이요, 생각보다 그 액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리플로 들어온 돈은 320억 원입니다. 이 320억이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에서 6조 원이 빠질 때 리플로 들어온 돈은 320억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00배가 넘는 차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리플에 돈이 쏟아졌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기에는 사실상 정확하지 않은 액수죠. 수량으로만 보면 오히려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두 번째 나옵니다. 여기서 들어온 돈은 적은데
8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그 시간에 말이죠. 보통은 무서우면 다 같이 도망칩니다. 근데 리플 XRP만큼은 8주 내내 누군가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얼마나 매수했냐가 아니라 왜 이 코인만 도망치지 않았냐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진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8주일 동안 꾸준히 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을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매수하는 동안 리플 가격은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지난 한 달 동안 16%가 넘게 빠졌고요. 지금은 1600원 이쪽 라인에서 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주 동안 사모았는데 가격은 내려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리플로만 돈이 들어왔나를 보셔야 되겠죠.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에서 빠진 돈들이 시장을 아주 떠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고, 그 돈의 일부가 지금 다른 코인으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사뒀던 사람들이 이득을 챙긴 건데요.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긴 거죠. 이 새로운 돈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있던 돈이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옮겨간 곳이 리플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인 관련된 법을 새로 만들고 있죠. 코인이 주식 같은 건지 아니면 금 같은 물건인지 그 규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그 핵심은 간단해요. 리플을 마음 놓고 사도 되는 코인으로 인정해줄까? 이런 문제인 건데, 이 법은 위원회는 통과됐고요. 지금 미국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리플은 지금 막 정리가 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기대를 걸어볼 자리가 리플 쪽에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리플 ETF는 올해 초에 막 생긴 상품입니다. 아직까지 기관들이 처음 사서 채워가는 단계란 뜻인 건데, 그럼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8주를 샀는데 왜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들어온 돈의 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온 돈은 320억. 이 시장 전체를 보면 작은 힘인데 같은 시간 시장을 끌어내는 힘은 훨씬 더 컸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금리 이야기죠. 미국이 금리를 한동안 높게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줬었고,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코인 같은 위험한 자산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로 들어온 작은 힘들이 시장을 누르는 큰 힘에 가려졌다는 거. 그래서 사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머리로 이해되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오는데, 같은 기간 동안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리플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 흔히 고래라고 부르죠. 이 고래들이 단 5일 만에 3천만 개가 넘는 리플을 팔았고, 한쪽에선 기관이 사고 한쪽에선 고래가 팔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겹쳐보면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리플 물량을 보겠습니다. 거래소에 코인이 많으면 언제든 팔릴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지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수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이 거래소에 있는 리플이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약 16억 개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래가 매도한 물량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래소 밖으로 가져갔다는 뜻인 거고, 그게 바로 ETF를 통해서 사모으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사서 금고에 넣으면 그 코인은 한동안 시장에 나오지 않겠죠. 이제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보이시나요? 지금 리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인의 주인이 조용히 바뀌고 있는 거고,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오랜 시간 들고 갈 사람들에게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떠다니는 리플이 점점 더 줄고 있어요. 8주 연속 유입이라는 뉴스의 진짜 속뜻은 바로 이겁니다. 이 화려한 상승 신호가 아니라 물량들이 조용히 옮겨가고 있는 신호인 거죠.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은 시장을 누르는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금리가 높죠. 그리고 분위기도 무겁습니다. 이런 힘들이 버티는 동안에는 리플도 지금처럼 좁은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클 거고, 사모으는 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누르는 힘은 또 영원하진 않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법들이 상원을 통과하면요, 시장을 누르던 힘들이 다시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때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리플이 이미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분위기가 바뀐다. 그렇다면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평소보다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가격이 아니라 물량인 거고, 이 물량이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지, 그게 진짜 신호겠죠. 비트코인에서 빠진 돈이 리플로 옮겨오면서 8주 연속 유입이 나왔지만 들어온 돈들은 적었고요.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고래가 매도한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지고 금고에 넣으면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리플은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리플에서 벌어지는 건 화려한 상승이 아니라 시장의 주인이 조용히 바뀌는 손바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마른 상태에서 시장을 누르던 힘이 풀리는 첫 번째 신호,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게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때 조금이라도 매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점은요, 그 후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후회를 단순하게 아쉬움으로만 남겨두면은 또 같은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높은 가격까지 상승했던 시점을 떠올려 보면요, 대부분은 더 상승할 거야 기대감들 때문에 매도 시점을 계속해서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가격 자체가 하락하면 그때서야 수익 실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반복이 된다면 또 다음 상승장에서도 욕심이 앞서면서 또다시 매도 타이밍을 놓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정보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일정 구간마다 분할 익절하는 습관들을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고점을 맞추려는 투자보다도 계획한 수익을 꾸준히 내 것으로 만드는 투자, 이게 훨씬 더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 수익 같은 경우는요, 화면 속의 숫자가 아니라 매도를 완료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점들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코인 이번 주 낙폭 보면서 많이들 허탈하셨을 겁니다.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게 하나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결제 서비스 엑스머니입니다. 이 엑스머니 안에 도지코인이 들어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도지로 결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이게 도지 홀더들의 몇 년 묵은 꿈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도 도지코인은 없었습니다. 그냥 빠진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고 비자 카드, 송금, 저축 이 세 가지가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도지코인 한 개가 우리 돈으로 110원 라인입니다. 근데 이 코인이 한때는 800원도 넘었었죠. 가장 비쌌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90%가 빠진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뜻이죠. 지금 이게 13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단순 공포가 아니고 거의 극단적인 역사적인 공포 구간입니다. 믿었던 카드는 빠졌고요. 가격은 바닥을 쳤고요.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이게 도지 홀더 입장에서는 삼중고겠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도지코인 끝났다, 팔아야 되나 영상 끄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잠시만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풀어나가면은 지금 도지코인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 스스로를 도지 파더라고 부르던 사람이죠. 도지코인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자기 회사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에서 기념품 살 때 도지로 결제하게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지를 아낀다던 사람이 정작 자기가 만든 결제 서비스에서는 도지코인을 쏙 빼버렸다는 거고, 정말 이상하죠. 갑작스럽게 도지가 싫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왜 뺐는지 이유를 찾아봤더니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 때문이었어요. 엑스머니는 남의 돈을 대신 옮겨주는 서비스죠. 쉽게 말씀드려서 송금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은 주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주가 50개인데 엑스머니는 그 중에 40개가 넘는 주에서 이 허가를 받아야만 됐었고, 이 나라의 규칙을 아주 깐깐하게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도지코인의 약점이 걸리죠. 도지는 가격이 위아래로 너무 심하게 출렁여요. 오늘 117원이었다가 며칠 뒤에 90원이 될 수도 있는 코인입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거를 송금 서비스에 끼워 넣으면 그 깐깐한 허가들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규제하는 쪽에서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측에서 일단 달러하고 비자 카드처럼 안전하고 익숙한 것만으로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도지코인이 미어서 뺐다? 그게 아니라요, 사업을 깔끔하게 출발시키고자 잠깐 미뤄두고 빼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엑스머니가 도대체 누구 회사일까요? 엑스머니는 X라는 어플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죠. X는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리던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 X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올해 초에 스페이스 X가 XAI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통째로 사들였었죠. 그리고 그 XAI가 이미 X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X도 엑스머니도 지금은 전부 스페이스 X 밑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켓 만드는 회사 스페이스 X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 X가 얼마나 큰 회사냐? 이번 달에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을 했는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회사 가치가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으로 매겨졌고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나라 살림 예산의 4배가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만큼 큰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회사가 엑스머니를 발표한 바로 그 주에 또 하나 중요한 걸 내놨죠. 바로 통신 사업인데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늘의 위성을 잔뜩 띄워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통신 사업을 손을 잡고 신호가 안 터지는 시골 지역만 보조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 사장이 투자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통신사를 안 끼고 스타링크 이름으로써 일반 사람들한테 직접 휴대폰 요금제를 팔겠다라고요. 필요하면 땅에다가 기지국도 직접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큰 일이냐? 미국 휴대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쓰는 회선만 4억 개고요. 매년 오가는 돈들이 수백조 원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이걸 하고자 이미 밑준비를 전부 다 해뒀습니다. 작년 당시에 전파를 쓸 수 있는 권리까지도 사들였었거든요. 통신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땅으로 치면 땅 문서와도 같은 건데 여기에 우리 돈으로 30조 원을 썼어요. 통신사한테 빌려가지고 보존을 하려고 30조 원을 쓰진 않겠죠. 직접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나란히 놓아볼까요? 한쪽에서는요. 엑스머니가 스페이스X에서 도지코인을 뺐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똑같은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수억 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통신망하고 결제망을 한 지붕 아래로 모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을 거절한 손하고요. 또 거대한 인프라를 깔고 있는 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이건 무슨 음모가 아니에요. 숨겨진 비밀 계획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업하는 순서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근데 그 순서를 알고 나시면요. 도지코인을 바라보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도지코인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서로 팁 주고 커피값 내고 그럴 때 도지코인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돈 내는 자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도지코인이 거절당한 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가격이 출렁여서 규제 통과가 어려운 이런 사람 결제 자리요. 근데 도지코인이 기술적으로 진짜 강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기계한테 아주 작은 돈을 빠르게 주고받는 자리죠. 예를 들어가지고 위성 인터넷을 잘게 쪼개가지고 사용한 만큼 자동으로 요금을 매기는 식인데 이 도지코인은 거래 하나가 1분이면 처리되고 수수료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런 작고 빠른 거래에서는 오히려 도지코인 같은 코인이 잘 맞아요. 그리고 그런 기계끼리의 거래가 일어나려면 먼저 그걸 받쳐줄 만한 거대한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로 깔고 있는 게 바로 그 바닥이라는 거고 다만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이 스페이스X가 도지코인을 스타링크에 쓰겠다라고 발표한 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떴으니까 도지가 간다? 이건 너무 앞서간 얘기라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도지코인의 진짜 쓸모는 트위터에서 팁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 경제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옵션으로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옵션을 뒷받칠 만한 바닥들이 이번 주에 한 칸 더 깔렸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엑스머니는 지금처럼 달러 중심으로만 갑니다. 도지코인 안 들어가요. 규제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40개 주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가 그걸 위험하게 만들면서까지 서둘러 도지를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도지코인 가격은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나 시장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출렁이는 지금하고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 가격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스페이스X가 말로만 통신한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지국을 세우고 직접 요금제를 파는지 그게 앞으로 1년, 2년 안에 진짜로 굴러가기 시작하는지 그게 도지코인의 기계경제, 그림이 현실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분명해요. 스페이스X는 이미 30조 원짜리 전파 권리를 사뒀고요. 나라에서도 위성이든 땅이든 자유롭게 쓰라고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돈도 썼고 허가도 받았으니까 결국에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동시에 여기서 서두를 이유도 없겠습니다. 도지코인을 우주로 보내겠다던 그 유명한 달 탐사 계획 기억하실 거예요. 비용을 전부 도지코인으로 낸 그 프로젝트요. 발표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발사를 못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다시 말을 하기로는 빨라야 내년쯤이라고 해요. 이게 무엇을 말을 해주느냐.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관련 계획은 늘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에 터질 만한 호재가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셔야 된 기나긴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도지코인은 이번에 엑스머니에서 빠졌지만요. 그건 도지코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규제 때문이었고 그 엑스머니의 주인은 지금 거대한 통신망을 직접 깔고 있는 스페이스X입니다. 지금 사람이 결제하는 자리에서는 도지코인이 밀렸지만요. 기계가 결제하는 더 큰 자리는 이제 막 바닥이 깔리는 중이고 그건 지금 당장의 호재가 아니라 몇 년짜리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도 스페이스X가 통신을 실제로 시작하는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맞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만약에 정말로 스페이스X가 통신부터 결제까지 전부 자기 손에 쥐게 된다면 그때 도지코인은 그 안에서 꼭 필요한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아예 자기만의 새로운 코인으로 따로 만들어버릴까요?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들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들이 서로 다른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는 건데요. 리플 XRP가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서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에서는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전체를 보는 시야가 넓어질수록 투자 선택지까지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정보방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일정 비중으로 꾸준히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서 알트코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한 가지 종목에만 시선을 두기보다는요, 오히려 시장 전체의 흐름들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는 이런 습관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